궁지에 물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소심한 인종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며칠 동안 인종은 이자겸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는 눈치 빠르고 곤모술수에 능한 군기소감 최사전이었다. 인종은 최사전을 은밀히 불러 눈물로 호소하였다. 이자겸은 궁을 장악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독을 보내 짐을 죽이려 하고 있어. 궁에는 온통 이자겸의 사람뿐이라 도움을 청할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요. 제발 짐을 좀 구해주시오. 최사전이 생각하더니 계책을 내놓았다. 이자겸의 힘은 척준경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척준경과 이자겸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계책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든다라. 하지만 그들은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 그 관계가 매우 돈독하오. 그런데 어찌 싸우게 만들 수 있겠소? 척준경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건드린다면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에게 계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계책을 은밀히 말하니 인종의 어두웠던 얼굴이 금세 밝아졌다. 그리만 된다면 짐이 무엇을 근심하겠소. 믿을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니 부디 나서서 사직을 바로 세워주세요. 다음날 밤 최사전은 노비 하나를 은밀히 불러 무엇인가 지시하였다. 그리만 한다면 집과 재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 뿐이겠느냐. 일이 잘만 된다면 면천도 가능할 것이다. 노비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굳은 얼굴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이자겸의 셋째 아들 이지연의 종과 척준경의 종이 싸움을 벌였다.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긴. 니놈은 곧 처형되거나 살아남는다 해도 쫓겨난 관노가 된다는 것이지. 내가 와 관노가 되는데. 니놈 주인이 궁궐에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 궁이 무엇이냐. 임금께서 사시는 집이잖아. 임금의 집을 불질렀으니 대역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 니놈 주인은 잡혀가서 처형될 것이고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다. 그 말에 척준경의 종은 하늘이 어지럽게 보였다.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가 척준경에게 이 말을 전했다. 뭐시 종놈 따위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어쩌면 그것은 이자겸의 생각일 것이다. 처음에는 사돈 하면서 친한 척을 하더니 내 덕에 권력을 모두 독차지하니까 요즘은 나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있음이야. 그대로 분을 사길 척준경이 아니었다. 곧바로 이자겸의 집으로 찾아가 큰 소리를 질러댔다. 오늘날에 국공을 만들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해서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권력을 꿰차고 보니 지난날의 은혜는 모두 잊은 것입니까? 사람이 어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자겸으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였다. 무슨 말이시여. 내가 지난날을 잊다니 갑자기 찾아와 이 무슨 행패시여. 지금 행패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없어도 공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소이다. 이자겸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척준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조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자겸은 사람을 보내 화해를 청해보았지만 척준경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있어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그러자 이자겸도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일개 이름 없는 하급 군관 따위를 저만큼 키워줬더니 이제 주인을 물려고 하는구나. 덩치는 산만한 자가 삐쳐서 저러는 꼬락선이라니. 척준경과 이자겸의 관계는 이렇게 금이 가고 있었고 인종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지추밀원사 김부일이 튼튼하고 잘생긴 준마 한 피를 척준경에게 전했다. 이것이 무엇이요? 폐하께서 하사하신 것입니다. 고려를 구한 최고의 영웅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안장을 얹으시고 선물하신 것입니다. 한번 타보시지요. 그 말에 척준경은 감동이 밀려왔다. 폐하께서 이자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영웅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자겸은 공이 아니라면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척준경은 감격하여 하사받은 준마를 타고 나는 듯 궁으로 달려갔다. 폐하, 보잘것없는 신을 그리 높이 말씀해주시고 준마까지 선물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앞으로 폐하와 사직을 지키는데 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소. 앞으로는 조정에 출사하여 짐을 위해 일해주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척준경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날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라니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라고 하더냐. 최사전이라 했습니다.
예의를 다하여 안으로 모시도록 해라. 주인과 손님의 예로 서로 인사를 마치자 최 사전은 거두절미하고 인종의 뜻을 전했다. 이것은 폐하의 밀지입니다. 읽어보시고 즉석에서 답을 얻어오라 하셨습니다. 척준경이 떨리는 손으로 인종의 밀지를 읽었다. 난신 이자겸은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네 사람에게만 마음대로 관직을 내리니 조정은 온통 이자겸의 사람으로 가득하고 돈으로 관직을 사고 그 힘을 이용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네 곳간에다 쌓아두고 있어. 백성의 집터를 빼앗아 자기네 집을 짓고 백성들은 끼니를 걱정하는 판에 그들의 곳간에는 썩어서 버려야 하는 고기가 넘쳐나고 있어. 음서를 통해 그 자식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에 오르니 무능력한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난장판이 되었어.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자겸은 짐을 죽이기 위해 독이 든 떡을 보내고 탕제를 보내 임금의 자리마저 넘보고 있어. 그대와 같은 나라의 영웅이 어찌 이런 이자겸을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이요. 이제 짐이 오직 믿는 사람은 그대뿐이니 그때 여진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것처럼 또 한 번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해주시오. 척준경은 눈물을 흘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새겨질 말들이었고 임금이 자신을 이렇게 높이 봐주는 것 또한 감동이었다. 하지만 이자겸과는 사돈지간이었다. 분하다 하여 이자겸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척준경의 표정을 살피던 눈치 빠른 최 사전이 말했다. 지금은 이자겸의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지만 곤불 10년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자겸의 나이가 이미 회갑을 넘겼고 폐하께서는 이제 겨우 성년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조정의 판세가 어떻게 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하께서는 지금 장군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에 척준경은 결심을 굳혔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자겸은 나의 적입니다. 내 반드시 그 역도를 처단하여 폐하와 나라를 구할 것이외다. 척준경은 절친이었던 상서 김양에게 밀지를 보여주며 거사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였고 김양은 눈물로 밀지를 읽고 함께할 것을 결의하였다. 척준경은 김양과 함께 따르는 장군 7명과 140명의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갔다. 먼저 인종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궁안 곳곳에다 병사들을 숨겨놓았다. 그런데 먼저 움직인 것은 이자겸이었다. 이자겸은 독살이 번번이 실패하자 사병인 숭덕부 군사로 궁을 습격하려 했다. 하지만 이자겸의 동태를 철저하게 감시했던 척준경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자겸 군사들이 궁에 들어서자 척준경이 나타나 단숨에 제압했고 승려이자 이자겸의 아들인 의장까지 잡아다 처단하였다. 척준경은 곧바로 승성 강우현을 시켜 이자겸을 유인하게 하였다. 폐하께서는 국군께 선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양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청도 계셨습니다. 그 말이 이자겸에게는 숭덕부 군사의 습격이 성공했다는 것으로 들렸다. 폐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어서 궁으로 입궁하시어 옥세를 받으십시오. 이자겸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날이 왔음에 매우 기뻤다. 한번 사양하는 것도 없이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평소 자신을 호위하던 장졸들에게 명했다. 어서 궁으로 갈 채비를 서둘러라. 강우현이 말했다. 선의를 받으러 가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괜히 창금을 앞세우는 모습을 백성들이 본다면 민심이 흉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왕이 되시니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 헤아리셔야 합니다. 이자겸이 생각해보니 그럴듯했다. 그렇다면 척준경만 불러라. 그만 있어도 든든할 것이다. 척준경은 이미 궁에서 국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자겸은 가솔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내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 너희들도 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처신을 더욱 신중하게 하여라. 그런데 그의 아내가 두려운 얼굴로 말했다. 어젯밤 꿈이 워낙 요사스러워 하루 종일 손과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길하지 않은 것 같으니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자겸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옥자에 오른다 하여 그런 꿈을 꾼 것 같소. 이제 부인께서는 공모가 되시니 꿈 이야기 같은 허황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이자겸은 정령 수레를 타고 최소한의 병사들만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까마귀 몇 마리가 이자겸의 수레를 빙빙 돌며 비행하였다. 좀 전에 부인의 꿈도 그렇고 까마귀까지 요상한 모습을 보이니 이자겸도 슬쩍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내 주위로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오는 것은 길한 일인가 흉한 일인가?
강우현이 말했다. 까마귀는 예로부터 해를 상징하는 동물로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오늘 국공께서 새로운 해로 떠오르시니 까마귀들이 주위를 맴돌며 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까마귀는 고구려를 상징하였습니다. 틀림없이 국공께서 옥자에 오르시면 고구려의 태왕들처럼 천하를 떨게 하는 강한 군주가 되실 것입니다. 듣고 보니 오히려 기분 좋은 일이었다. 불안한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서 옥자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길을 재촉했다. 어서 가자. 만조백관들이 모두 새 시대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늦어서야 되겠는가. 드디어 이자겸이 입궁하여 조당에 이르렀다. 먼저 척준경이 와서 경화를 올리자 이자겸이 다정하게 말했다. 그간의 섭섭했던 감정을 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앞으로는 짐이 그대를 크게 쓸 것이니 오해가 되는 생각들은 이 자리에서 모두 털어버리시오. 이미 왕의 말투를 쓰는 이자겸에게 척준경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짐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곧 죽을 놈이 누구를 크게 쓰겠다는 것이냐. 그러고는 우레 같은 소리로 병사들에게 명했다. 대궐문을 모두 닫아라. 놀란 이자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왜 이러시오 사돈. 장난치지 마시오.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느냐. 그러고는 소뚜껑 같은 큰 손으로 이자겸의 머리를 한 대 후려 갈겼다. 이자겸이 정신을 잃어버리자 그의 호위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척준경은 무기도 쓸 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호위무사들을 모두 때려 눕혔다. 1126년 5월 20일 이자겸은 결국 척준경에게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척준경은 이자겸의 큰아들 이지미와 사촌동생 이자덕도 광화문 근처에서 생포하였다. 이자겸의 모든 세력을 한순간에 제압한 인종은 그들의 처우를 고민했다. 대신들의 의견도 나누어졌다. 폐하 이자겸은 천하의 역신이니 죽이셔야 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폐하께는 외할아버지가 되시고 장인이 되십니다.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인종은 차마 죽이란 명을 내리지는 못하고 이자겸과 아들 칠형제를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시켰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었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대신들은 득달같이 이자겸의 딸들을 폐위시키라고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특히 이자겸의 넷째 딸은 인종을 더없이 사랑했고 그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폐하, 역신이 이미 처벌되었는데 그 딸들이 아직까지 궁에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폐위는 시키셔야 합니다. 그 일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니 나중에 논하도록 하시오. 인종은 자신의 이모이자 왕후인 복장원주의 손을 잡으며 눈물로 말했다. 이제 겨우 장인이 물러나 왕후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나 했는데 대신들이 그대를 폐하라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복창원주도 눈물 흘렸지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대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때 탕제를 엎지를 때 저는 이미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폐하의 시대가 되었으니 저 같은 사람은 잊으시고 앞으로는 훨훨 날아오르시옵소서. 1126년 6월 20일 인종은 눈물을 머금고 이자겸의 딸인 두 왕비를 쫓아내고 전중 내급사 임원회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1126년 12월 이자겸은 결국 유배지인 전라남도 영광 법성포에서 등창으로 죽었다. 전남 영광에서는 굴비가 유명한데 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이다. 귀양지에서 이자겸은 우연히 소금에 절여 말린 조기를 먹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 그래서 조기를 인종에게 진상하여 보내면서 이름은 굽히지 않는다라는 명칭으로 굴비라 하였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귀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굴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공을 세운 척준경에게는 공신칭호와 함께 중소문화 평장사에 올랐다. 이자겸이 사라지자 개경파의 문벌 귀족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반면에 서경파 귀족들이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경파 귀족들이 볼 때 척준경이 살아있는 한 개경파를 견제할 수는 없었다. 1127년 3월 자정은 정지상이 척준경을 탄핵하였다. 폐하, 척준경은 이자겸의 사람으로 궁에 불을 지르고 폐하를 위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아직까지 궁에 남아있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 인종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말이었다. 명분을 얻은 인종은 즉시 척준경을 체포하라 명하고 군사들을 보냈다. 척준경의 사람인 최식, 이후진이 달려가 이 일을 알렸다. 폐하께서 대감을 체포하라 했습니다. 세상에 기껏 구해줬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명만 내리십시오. 당장 달려가 왕을 잡아다 바치겠습니다. 이참에 대감께서 옥자에 오르십시오. 척준경은 무겁게 고개를 젓다.
나는 고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지 한시도 옥자를 탐한 적이 없소. 폐하께서 이미 그렇게 명하셨다면 신하된 자로 따를 수밖에. 척준경은 인종이 보낸 병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으나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이후 척준경은 즉시 암타도로 유배 보내졌다. 인종도 마음 한구석으로 척준경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척준경은 과거 이자겸의 사람으로 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짐을 구해주고 사직을 바로 세운 공도 있어. 그를 고향 곡주로 옮겨 살게 해주고 처자식들도 먹고 살 수 있게 척준경이 가졌던 직전을 돌려주시오. 1144년 인종은 척준경의 공로를 인정하며 검교호 부상서에 벼슬을 주라고 명했다. 그러나 척준경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이제 조정은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보다는 서경 출신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종은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궁궐을 다시 짓고자 했다. 이에 서경 출신인 정지상을 불러 물었다. 궁궐은 불탔고 민심이 흉흉하오. 궁을 다시 지으려 하는데 개경에 마땅한 곳이 있겠소. 그 일이라면 신이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라면 만주백관이 함께 기뻐할 땅을 찾아줄 것이니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인재가 있었소.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오? 그는 묘청이라 하옵니다.